네, 안녕하세요. 예. 세명대학교 그 회계세무학과 특강을 하게 된 경성대학교 회계학과의 윤성영 교수입니다. 어, 일단 여러분들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좀 이렇게 대면으로 만나면 훨씬 더 좋은 어떤 그 특강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시국이냐만큼 이렇게 비대면으로 만나 뵙게 됐습니다. 제가 여기 이, 여러분 회계세무학과, 모 교수님한테 특강을 이제, 제안을 받았어요. 제안을 받아가지고, 어, 회계 및 세무 분야의 특성과 전망에 대해서 좀 특강을 진행해 달라.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제 제안을 받았는데, 굉장히 이거 제안을 받고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 또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러분들이 자체가 지금 회계세무학과에 입학을 한 학생들이 있고 또 저도 지금 우리 회계학과의 어, 그 교수로서 우리 학생들을 또 가르치고 있고 지도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 회계와 세무 분야에서 어떠한 특성과 어떠한 전망을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하는 게 좋은 어, 어떤 길잡이가 될 수 있을까? 어떠한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선보일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나름대로 한번 목차를 좀 구성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시간이 좀, 길 것 같아요. 1시간 한 반 정도의 시간인데, 1시간 반 정도의 시간 동안에, 어, 이, 강의를 듣고서 여러분들이 뭐 여러분 알고 있는 뭐 부분도 있을 거고요. 좀 모르는 부분도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좀 더 여러분 학과에 대해서 자긍심과 자부심을 느끼면서 여러분의 그 미래를 개척해 가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그 서두가 좀 많이 길었습니다. 어, 자, 오늘은 오늘 특강은 이제 진행을 이렇게 할 거예요. 일단 제 소개를 좀 먼저 드려야 되겠죠? 저 사람은 누구인가? 뭐 여러분 이제 궁금해할 수 있어서 제 소개를 좀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단 그 회계하고 세무 분야의 특성을 제가 좀 말씀해 드릴 거예요. 물론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특성을 제가 좀 말씀드릴 텐데 어, 뭐 알고 있는 거를 좀 떠나는 다른 특성을 좀 다른 방식으로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회계나 세무 쪽의 미래에는 과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는지, 뭐 전망은 밝은지, 뭐 어디에서 보니까 무슨 뭐 이 회계사란 직업이 없어질 직업 뭐 1위로 막 등극했다. 뭐 이러한 기사도 막 예전에 좀 나오고 그랬죠. 거기에 대해서 좀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쪽 분야에서는 어떠한 진로를 일반적으로 좀 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자격증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죠. 우리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인문 사회과학 분야에서 자격증 많기로는 이 회계세무 분야가 단연 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격증 소개를 좀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꽤 괜찮은 건설회사에 회계팀에 취업한, 최근에 취업을 한, 어, 우리 과의 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어떻게 취업을 했는지 취업 사례를 좀 한번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 학생 정도 또는 그 이상을 하시게 된다면은 여러분도 좀 더 좋은 잡을 잡는데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실제 사례를 한번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안내를 제가 어, 강의를 좀 진행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 소개를 먼저 좀 드리자면은 어, 뭐 저는 이제 한국 외대에서 이제 뭐 학부 나오고요, 경영학으로. 그리고 이제 경희대학에서 이제 회계학으로 제가 석사를 했고 다시 이제 제가 외대 가서 회계 전공으로 박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현재 그 경성대학교, 여러분 경성대학교가 또 어디 있는지 모르실 것 같은데, 부산에 있습니다, 부산에. 예, 부산에, 굉장히 그, 광안리 이쪽 근처에 있는 대학교예요. 그래서, 부산의 학교 앞에 굉장히 그, 이 놀이 문화와, 이 먹고 마시는 문화가 발달된 그런 좀 그 지역이 좀 유명합니다. 부산에서는, 굉장히 좀 이렇게 번화가, 엄청난 번화가거든요, 학교 앞에. 그래서 저 바로 이제 지하철도 옆에 있고 해서 저기 그 이제 저희 회계학과에 교수로 재직하고 있고요. 또 이제 저는 그 학교 일을 꽤 오랫동안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처 부처장을 제가 굉장히 좀 오래 하고 있습니다. 뭐 남들이 그러더라고요. 그 우리나라 그 대학 역사상 최장수 기획처 부처장이 아니냐. 뭐 그런 말 많이 듣고요. 지역사회 협력센터라는 곳에서 센터장도 같이 겸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 이게 어떻게 보면 막 제 자랑 같은데 일단 이제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설명해 드리고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저 거기 그 학회 활동으로는 지금 현재 제가 한국회계정책학회 부회장을 하고 있고요. 회계학회, 한국회계정보학회, 국제회계학회 상임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는 제가 그 기획재정부에서 공기업 평가위원으로 좀 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부산 쪽에 뭐 세무서라든지 그다음에 뭐그 각 구청들의 뭐 계약심의위원회라든지 기금운용심의위원, 뭐 납세자 보호위원 이렇게 활동을 좀 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제가 이 학교에 임용되기 전에는 중앙대학교에서 여러분 중앙대학교는 전교생이 회계학이 필수입니다. 교양 과목, 교양 필수가 회계학이에요. 거기서 제가 교양 쪽 교수를 좀 했었습니다. 각종 좀 시험도 제가 많이 출제위원을 좀 다니고 있어요. 예, 그렇고 뭐 저서로는 제가 뭐 지금 이제 2021년도에 올해 새로 나온 한 책이 있는데 취업을 위한 서바이벌 회계라고 여러분 사고하는 거 아닙니다. 사고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책이 뭐 있다 그런 겁니다. 제 소개는 이쯤 해두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 회계하고 세무 분야의 특성을 제가 좀 말씀해 드릴게요. 본론으로 좀 들어가서 이 제가 특성을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좀 유명하신 분들이 한 이야기로 제가 그냥 가름할까 합니다. 이 회계학이 굉장히 그 사회적인 수요가 굉장히 커요. 여러분 생각보다 큽니다. 여러분 생각보다요. 그래서 어, 지금은 이제 물러났죠. 물러난 분인데 박상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뭐라고 했냐. 저는 재무제표가 어떤 건지 다 아시잖아요. 재무제표를 모르면 임원될 자격이 없다. 뭐 그래서 임원들을 전부 다 이제 뭐예요? 회계학 공부해야 된다. 뭐 이런 그 얘기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중앙대학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전교생이 지금 회계학을 필수로 배우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중앙대학교는 그 이 회계학이 어떤 학교의 브랜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중앙대 들어가면 우리 무조건 회계 배운다. 이런 인식이 이제 뭐 많이들 지금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술대학, 사범대학 학생들도 졸업 후 다수는 기업에 취직을 한다. 맞는 말이죠. 예술대학하고 예술대 나왔다고 전부 다 우리가 예술을 하진 않죠. 특히 이제 그 디자인 쪽 계열들은 거의 다 이제 회사에 취업을 합니다. 사범대 나왔다고 다 선생님 하나요?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기업에 취업을 하는데 이 기업에 내는 이 수익이 어떻게 사용되는 실용적인 회계 지식을 강의하기 위해 회계를 교양 과목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그 중앙대에 있을 때는 저기 뭐 약학과도 가르쳐 봤고 간호학과, 뭐 의예과, 뭐 연극영화과, 뭐 제가 그 강의할 때 그 연극영화과에 그 소녀시대 멤버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소녀시대와 수업 듣더라고. 아무튼 자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필수 과목으로 우리 운영한다는 걸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제가 모랄 코리아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 CFO가 이런 말씀입니다. 중견기업에서는 HR을 제외한 모든 일을 HR이 휴머를 있었습니다. 인적 자원 관리하는 거예요.
그쪽을 제한 모든 일을 회계 인력이 전담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 회계라는 분야가 기업이 조금 규모가 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 회계 업무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일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계라고 하는 게 쉽게 말하면 기업의 언어잖아요. 우리가 이제 우리는 서로 한국어라는 걸로 이제 우리가 대화를 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국제 공용어가 영어듯이 회계는 기업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회계로 얘기를 해요. 실제로 이제 취업을 한 우리 학생들, 뭐 우리과가 아닌 졸업생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너 취업해가지고 뭐가 제일 뭐가 필요하다고 물어보면 대부분 다 뭐라고 하냐면 엑셀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말을 하고요. 회계를 알아야 됩니다. 이 말은 꼭 합니다. 회계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은 정말 많이 해요. 영어는 그렇게 얘기를 많이 안 해요. 영어는 특정 부서, 영어가 필요한 부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서에서 필요하지, 우리는 일반적인 대부분의 부서에서는 영어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회계가 정말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곤 해요.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 기업에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회계 교육을 생산 직군까지 확대해서 실제로 교육을 시켰어요. 현대중공업에서는요. 그만큼 회계 교육이 중요했기 때문에 생산하는 쪽에서 회계를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왜 언어니까 기업의 언어니까 우리가 회계를 모르고서는 어떻게 생산할 수 있겠냐 이런 의도에서 이제 이렇게 생산직까지도 회계 교육을 현대중공업에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제가 특성을 얘기해 드리면 이런 거예요. 한국회계학회에서 우리 심포지엄에서 120개 기업의 담당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회계전공 신입사원의 우수성과 우선 선발 의향인데요. 거기 보시면 이게 거의 이 5점 만점에 4점까지 4점이 거의 넘어가는 거죠. 4.018, 4.093. 굉장히 우수하다 이겁니다. 회계 전공한 신입사원이 굉장히 우수한 사원들이고 먼저 뽑겠다는 겁니다. 회계를 전공했다면 회사에서 일단 우선해서 먼저 뽑겠다 그런 의도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인터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서울 소재 금융업 쪽에 어떤 부장님이 인터뷰한 내용인데요. 업무적인 판단 능력과 수리에 맞다. 회계를 전공한 그런 학생 신입사원들이 수리에 받거나 회계 정보를 아는 사람은 무엇이든 해결할 수 있는 기본이 있다. 그렇죠? 기업의 언어인 회계를 알고 있는데 뭔 일을 해결 못 하겠습니까? 그만큼 이게 필요하다. 그런 거죠. 대전 소재 공기업의 이제 과장님이 또 인터뷰를 한 내용인데 회계학 지식이 있는 지원자는 기업의 다양한 회계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있으므로 기업에서 활용도 높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회계라는 것 자체가 기업의 언어다 보니까 그렇게 중요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경북 소재 어떤 중견기업 전략기획실 사원이 또 인터뷰한 내용인데요. 공사기업을 통틀어 회계를 사용하지 않는 조직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활용도가 높은 전문 지식의 유무가 큰 차이를 만든다. 여러분 회계를 여러분 수업 시간에 배우셨죠? 회계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뭡니까? 유용한 정보죠. useful information이라고 하잖아요. 유용한 정보인데 그만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현격한 차이를 발생시키는 게 바로 회계입니다. 그래서 이 회계가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지금 우수한 인재 반열에 여러분들이 지금 딱 출발선에 서 있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회계학과만 나왔다고 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또 자격증도 많이 따시고 그랬을 경우에 해당되는 말들입니다. 아시죠? 자,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좀 이제 해드릴게요. 특성은 이제 이 정도로 합시다. 회계와 세무 분야의 특성이 뭐 이 정도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뭐 회계라고 하는 거 어떤 건지, 그다음에 이 세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이미 다 학교에서 배우셔서 아셨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의 특성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 아마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 미래일 거예요, 미래.
회계 세무 분야가 과연 어떠한 미래의 비전을 갖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근데 여기 있는 내용들은 조금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미래다 보니까 굉장히 실무적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실무적인 이야기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조금 딱딱할 수도 있지만 한번 제가 좀 쉽게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회계세무 분야의 미래에 우리를 밝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좋은 거야. 우리에게는 다른 쪽에서는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우리에게는 좋은 건데 어, 회계개혁 선진화 3법의 시행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엄청난 지금 회계 인력의 거의 전쟁이 일어나다시피 해요. 지금 현재 그래요. 2018년도 이게 무슨 얘기냐? 2018년도 11월에 우리가 이제 그 외부 감사법이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법인데 외부 법률에 관한 이제 감사법인데 이걸 이제 우리가 줄여서 외감법이라고 해요. 외감법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앞에 이제 2018년도에 이 회계개혁 선진화 3법이 들어와서 이걸 우리가 신외부 감사법에서 신외감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법에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이 법에 이제 담깁니다. 예전과 다른 게 뭔가 들어왔다는 거죠. 이걸로 인해서 지금 회계는 피크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11월에 도입이 됐잖아요. 2018년 11월에 도입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지금 뭐 쭉 기간이 지나면서 더 이게 이제 뭐예요? 앞으로 지금 아직 지금 이 아직 시행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아직 해야 될 것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이좀 회계 쪽에서 먹거리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게 약간 이제 그 공인회계사들 특히 공인회계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공인회계사. 여러분 어차피 지금 회계세무 쪽에 회계세무학과 들어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공인회계사랑 또 세무사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오신 분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공인회계사죠. 공인중개사 아니에요.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는 에듀윌이죠. 에듀윌. 그죠? 공인중개사는 에듀윌. 공인회계사입니다. 우리는 공인회계사. 자, 좀 볼게요. 우리가 이제 일단은 첫째는 뭐냐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라는 게 가장 처음에 이제 그 법이 새롭게 이제 제정이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이제 이 회계사들이죠. 회계사들은 이제 누가 우리가 너 우리 회사 감사해 누가 갑입니까? 쉽게 말하면 회계사가 갑이에요. 회사 사장이 갑이에요. 그렇죠? 사장이 갑이죠. 사장이 니네 법인이 우리 이번에 감사해. 뭐 이렇게 이제 회계사는 이제 그 선택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 여기서 자유수임 6년이 지난 기업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6년 동안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어떤 A라는 회계법인이 뭐 우리 회사를 6년 동안 감사를 했다는 거야. 그럼 이제 너무 이제 6년간 하게 되면은 원래 물이 고인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뭔가 또 이제 우리가 부정을 눈 감아줄 수도 있고 그런 게 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6년이 지난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증선위라고 해요. 증권선물위원회가 있습니다. 증선위라고 하는데 그 증선위에서 감사인을 지정을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은 이제 못한다 이거야. 너희들이 6년간 뭐 A 회계법인에서 감사 받았다면은 너희들은 더 이상 이제 이 A 회계법인에서 감사 못 받는다. 그래서 3년 동안 타 회계법인에서 감사를 받도록 하는. 근데 그거를 우리 기업이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증손위가 그냥 감사인을 지정해버린다는 거예요. B 회계법인 이런 식으로 막 지정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제 제도가
이 주기적 감사인 지정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런 게 하나 생기는 바람에 일단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그죠? 굉장한 이 감사인들의 독립성이 강화가 되겠죠. 지금까지 우리가 을이었는데, 어, 이게 이런 식으로 지정해서 들어오게 되면 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죠? 그만큼 독립성이 강화가 되겠죠. 당연히 우리가 뭐예요? 다른 6년이 지나면 의무교체가 되기 때문에 회계 투명성이 굉장히 올라가겠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 보시면 IMD라는 데가 있습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이라고 해요. IMD. 자, 여기 풀네임 밑에 좀 써놨습니다. 그래서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라 해가지고 이 IMD에서 이제 매년 우리가 회계 투명성을 발표를 합니다. 우리나라가요, 보세요. 2017년도 일단 신외관법 시행 전인데 이때 63이었어요. 2021년에 37위까지 올라갔어요. 어마어마하게 우리 회계 투명성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 3법 때문에 그래요. 3법 때문에. 단점은 아무래도 뭐가 있을까요? 6년 동안 했던 감사인과 교체된 감사인 간의 의견의 불일치가 있을 수가 있겠죠. 논란이 발생될 여지가 있고요. 감사인이 지정하는 기업이 이제 갈수록 늘어나겠죠. 갈수록 이제 이 6년이라는 시간을 채운 기업들이 갈수록 늘어난다고요. 그러면은 감사인이 계속 바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기업과 감사인 간의 외부 감사 관련 분쟁이 증가할 수도 있는 단점도 있습니다. 물론 있어요. 그런 단점도 존재할 수도 있는데 이런 단점은 곧 우리에겐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볼게요. 표준 감사 시간제라는 게 도입이 됐습니다. 표준 감사 시간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이제 공인회계사가 기업을 감사를 할 때 투입해야 하는 적정 감사 시간을 말해요. 그걸 우리가 표준 감사 시간이라고 하는데 이 표준 감사 시간을 이 회계 업계에서 좀 늘려놨습니다. 늘려놨어요. 우리는 이제 충분한 시간이 투입이 돼야 된다 이렇게 늘려놨다는 거예요. 그럼 투입되는 감사 시간이 증가하면 뭐가 늘어날까요? 그렇죠? 감사 보수, 오디 피라고 하는 감사 보수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겠죠. 실제로 2017년에는 평균 1억 2,500만 원이었어요. 건당. 근데 2021년도에는 2억 8,300만 원, 126.4%가 증가했습니다. 엄청나게 뭐예요? 감사 비용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요새 그래서 어지간한 회계사는 연봉 2억을 그냥 찍어요. 1억이 아니야. 연봉 1억이 아니야. 2억이야, 2억. 기본이 2억이야, 2억. 연봉이 어느 정도 연차가 좀 되면은 회계사들의 임금이 어마어마하게 뛰었어요. 그러니까 배 이상, 배로 뛰었다고 보시면 배. 예전에 1억 받던 사람이 2억 받아요. 왜? 일거리가 엄청 늘어났거든. 그리고 감사 보수 자체가 엄청 올라갔거든. 이런 거 자체가 우리의 미래를 더 밝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단점이 지금 감사 시간이 증가해서 감사 부수가 늘어났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기업에겐 단점이지만 우리 회계하는 사람들한테 장점이 된다고요. 미래가 밝게 우리가 장밋빛 미래를 우리가 연출할 수가 있게 만들어주는 어떤 그런 원동력이라고. 돈을 우리가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것 자체가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 내부 회계 관리 제도의 강화예요. 이거 아주 심각해요. 이게 뭐냐면 원래 내부 회계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기업 내부에도 회계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럼 내부 회계에 대한 어떤 통제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런 통제 제도들이 많이 있어요. 기업 내부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뭐가 이게 바뀌었냐 이런 거예요. 이 내부 통제 제도를 지금까지는 이 공인회계사가 인증만을 해왔다는 거예요. 인증만. 그러니까 너희 회사는 내부 회계 통제 이 시스템이 뭐 좋다. 그런 이제 이런 인증만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그게 쉽게 말하면 검토했다는 거예요. 검토. 검토만 했는데 이게 감사로 바뀌어요. 이건 이제 뭐 난리 난 거죠. 감사가 이 할 업무가 거의 더블이 된 거예요, 지금. 그냥 우리가 예전에 비해서 기업 수가 감사 대상 기업이 똑같다 하더라도 일이 더블이 된 거예요. 이 내부회계 관리제도 강화. 이게 검토해서 감사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공인회계사들한테만 해당되는 얘기일까요? 물론 이 직접적인 건 다 공인회계사인 CPA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맞습니다만, 거기에 맞춰서 그만큼 뭐예요? 우리가 회계의 전문 인력이 기업에서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런 것들이 미래가 굉장히 밝다고 봅니다. 이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이제 감사로 전환되는 거는 약간 이제 우리가 연도별 차이를 좀 두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개별 기준이 있고 연결 기준이 있는, 연결은 연결 재무제표고 개별은 개별 재무제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19년도에는 자산 2조 원 이상이 도입을 했고요. 20년, 22년, 23년까지 되게 되면 거의 자산 1천억 미만까지 전체의 모든 기업들이 우리가 뭐예요?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이겁니다. 연결 기준으로도 지금 이렇게 로드맵이 나와 있어요. 2023년, 24년, 25년에 이러한 상장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여기 내부 통제 제도를 감사를 우리가 한번 더 받아야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미래가 생각보다는 미래가 밝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또 다른 하나의 테마입니다. 제가 이제 이 미래에 대해서는 두 가지 테마를 가지고 왔어요. 하나는 이제 신외관법에 대한 거고요. 또 하나는 요새 최대의 화두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ESG 경영이다. ESG 경영. 지금 이 경영계에서도 화두고요. 주식시장에서도 많이 쓰고 있어요. ESG를 잘하는 그런 회사가 지속 가능성이 높은 회사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자, 이 ESG 경영에 가장 선봉에 서 있는 게 회계학입니다. 우리 회계 쪽이 가장 선봉에 서 있다면 돼요. ESG라고 하는 거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의 약자예요. 그래서 친환경, 그다음에 사회적 책임과 경영, 그다음에 거버넌스, 지배구조 개선, 요 세 가지의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점수를 매기거든요. 점수를 스코어를 매기는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이 기업의 어떤 지속 가능성을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잠깐 좀 보게 되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투자 의사 결정을 할 때 재무제표만 봤다는 거야. 재무적인 성과만을 우리가 따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그게 지금까지의 거의 정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가 기업의 장기적인 어떠한 관점, 이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놓고 볼 때는 이런 재무적인 성과뿐만이 아니라 이런 비재무적인 요소를 충분히 반영을 해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업의 ESG 성과를 활용한 투자 방식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ESG의 점수, 순위들이랑 매겨주고 점수가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ESG에 대한 성과를 가지고 투자를 하면 장기적인 수익을 추구하면 우리가 기업의 행동 자체가 사회에 이익이 되도록 영향을 줄 수 있다.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우리가 볼 때는 이거 지금 이쪽 친환경 쪽은 이쪽은 지금 굉장히 많이 화두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그런 거예요. 뭐 기후변화, 뭐 탄소 중립,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게 다 여기 이쪽에 이 친환경 쪽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회적인 뭐 책임 경영해야 된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던 거고요. 지배구조 개선해야 되는 것도 뭐 다 하는데 가장 지금 여기서 화두가 되는 건 이쪽이죠. 친환경이 요새는 굉장히 이쪽 친환경이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왜 중요해지고 있냐면
ESG에 관련해서 공시를 의무화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2025년부터는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의 상장사들은, 그 다음에 2030년부터는 모든 상장사에 확대해서 적용할 거다 이겁니다. 이거를 금융위원회가 2021년 1월 14일 날 발표를 했어요. 기업의 ESG 정보 공개와 책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라고 해서 이걸 발표를 했어요. 금융위원회가 한다면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제도화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ESG가 2025년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이때 ESG의 그런 공시에 의무가 된다는 거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ESG에 관련돼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돈을 쏟아부으면서 이, 이 측정에 대한 열심히 또 이 ESG 순위를 올리기 위해서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우리의 미래와 중요시 연결이 되냐면 지금 그 해외 사례를 좀 볼게요. 해외 사례를 보면은 ESG와 관련돼서 교육도 하고요. 자격증 제도를 또 운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자격증의 영역이 또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향후에. 그래서 지금 유럽 증권 분석사 협회에서는 공인 ESG 분석가 이러한 자격증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도 하고 시험도 보고 이런 자격증도 운영이 되고 있고요. 영국의 증권 분석사 협회에서도 공인 ESG 투자 이런 것도 역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격증 제도를. 그 다음에 GRI라고 있어요. GRI라고 글로벌 레포팅 이니셔티브라고 해가지고요. 이 지속 가능 보고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국제 기구예요. GRI에서도 CTPS 요거라는 이 자격증을 또 인증 제도를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SASB라는 데가 있습니다. SASB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지속가능성 회계기준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FSA라는 자격시험을 운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우리나라는 자격제도는 없어요. 자격제도는 없는데 이런 지금 우리가 그 해외 사례에서 보듯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ESG 관련돼서 뭐가 나올 수 있다? 자격증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ESG 핵심은 회계학입니다. 우리 학계에서 지금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이 우리 학문 분야에서 ESG예요. ESG. ESG가 지금 회계학의 가장 큰 화두고 뭐 학회들 가보면은 ESG 이 말밖에 안 해요. ESG 말밖에. 그만큼 ESG가 중요시 되고 있다. 우리의 미래는 밝다. 뭐 그 소리입니다. 자, 결론을 좀 제가 내려드리면 결론을 좀 내드릴게요. 자, 기술의 발달이나 ESG와 같은 비재무 정보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환경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미래 회계의 모습을 과거의 현재 모습과 많이 달라질 것으로 예측이 된다 이겁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항상 어떤 그 재무적인 요소의 측정에 포커스를 뒀다면 앞으로는 비재무적인 요소의 측정으로 이게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회계의 모습이 미래의 모습이 아니고요. 미래의 모습은 그런 쪽으로 진화해 갈 거다 이겁니다. 그냥 박다는 거예요. 그냥 회계하게 미래는 박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이 재무보고 측면에서 방대한 정보를 우리가 이용하여 체계적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과제는 공인회계사와 업계의 대응 과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공인회계사 쪽에서도 그렇고요. 이 우리 회계학을 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이 방대한 자료 처리,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이제 빅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 이 빅데이터가 이 회계 쪽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꽤 크다 이겁니다. 세 번째는 지속 가능 경영과 관련해서 우리 ESG는 우리 환경과 또 사회 지배구조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포괄하고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ESG 정보에 대한 질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노력은 중요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니까 ESG가 이제 뭐 예전부터 좀 있었지만 오늘날에 더 중요도가 부각이 되고 있고 앞으로 향후에도 더 많은 부각이 될 거다 이겁니다. 그만큼 거기에 필요한 인력들이 많이 충원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거기에 중심에 회계학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아무래도 지속 가능 경영이 중요하다 보니까 당분간은 회계 업계에서 ESG 관련 보고와 평가의 목적이 중요 화두가 될 거다. 지금도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다. 그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최근 어떤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이런 거잖아요. 최근 IT 기술 발달은 또 우리 학계도 그렇고요. 회계 업계에서 시사하는 바가 무지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점점 우리가 방대한 데이터를 가공해야 되고 체계적으로 가공해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미래 어떠한 재무보고의 핵심이다 이겁니다. 빅데이터가 여기에 이제 도입이 되는 거고요. 그럼 기준에 대한 어떤 회계 기준에 대한 해석 노력 외에도 우리가 머신러닝이라든지 딥러닝이라든지 인공지능 그다음에 그리고 데이터 어널리스티 이런 거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 지금 미국 회계사 시험에서는 이제 IT가 시험 과목에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고요. 우리나라 공인회계사 시험에서도 이 IT 쪽을 이 시험 과목에다가 좀 집어넣으려고 굉장히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말은 다 써놨죠 지금. 좋은 말은 제가 여기다가 요새 많이 나오는 말들이잖아요. 빅데이터, 그다음에 뭐 딥러닝, 머신러닝, 인공지능, AI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이제 그런 시대가 열리겠지만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 회계가 문제가 될 건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건 있습니다. 앞으로 그 뭐 인공지능 같은 게 많이 발달이 되게 되면 단순 장부 적는 거 있잖아요. 단순 장부 적는 거. 그런 것들은 좀 이제 거의 좀 그 폐화될 가능성이 좀 있어요. 우리 단순히 그냥 북지핑하는 거 그런 것들은 요새는 이제 요새도 지금 많이 그런 것들은 전산화가 너무 잘 되어 있는데 그런 북키핑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우리가 쇠락기를 맞아야 할 건 맞아요. 그건 맞아요. 그건 맞지만 이 회계 정보에 대해서 어떠한 인증을 한다던가 또 이 회계 정보에 대한 그 어떤 해석이라든지 이러한 회계 정보에 대한 또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이제 회계 정보라고 하는 게 이러한 비재무적인 것도 우리가 이제 포함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까지 이 방대한 정보를 또 정보 이용자들한테 적절하게 우리가 가공을 해서 전달해 주는 그러한 분야들은 앞으로 더더욱 발달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회계학의 미래는 밝다. 그게 이제 핵심이다 이겁니다.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우리 회계와 세무 분야는 앞으로 미래도 충분히 여러분 죽을 때까지도 미래는 밝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진로를 좀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회계 및 세무 분야의 진로 뭐 거의 다 아실 거예요 아마. 진로는 일단 이제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같은 이런 전문 자격증을 우리가 취득을 해서 이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로 밥 벌어먹고 사는 경우가 있겠죠. 아마 여러분 대부분 이제 꿈이 공인회계사 세무사 쪽에 이제 집중이 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 이제 들어올 땐 다 그렇잖아요. 예, 뭐 공인회계사 하겠다, 세무사 하겠다고 들어오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중급회계, 뭐 재무회계, 중급회계죠. 그거 좀 배우다 보면은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벼 하고 이제 뭐예요? 놓게 되고 뭐 그렇잖아요. 어, 아마 미래에도 공인회계사와 이 세무사는 상당히 많은 그 업무를 많이 처리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 분야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취업이에요. 이게 다 취업인데 이 취업하는 거 이제 대부분의 이제 많은 학생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의 길을 이제 택할 겁니다. 아마 일부가 이제 이쪽으로 갈 거고요. 대기업으로 취업하는 경우가 있고 공기업으로 취업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중견기업으로 취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각각 일단 있는데 뭐 거기까지는 뭐 설명해 드릴 필요는 없겠고요. 이 취업에 있어서는 뭐가 필수냐? 자격증 취득이 필수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회계 세무 쪽은 인문사회과에서 자격증이 제일 많아요. 제일 많은 분야입니다. 자격증 취득이 굉장히 필수가 되고 그 자격증들이 왜 많냐? 뭐 요구하는 것도 많지만 우리가 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테크닉적인 게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 이게 경영이랑 다르다는 거죠. 경영학 같은 경우는 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많잖아요. 인사 조직, 뭐, 인사 조직은 그냥 아르바이트 몇 번 해보면 알아요 다. 그다음에 뭐 마케팅,
마케팅은요, 그 TV 광고 계속 보고 있으면 마케팅이 뭔지 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 뭐 그런 거잖아요. 생산 관리 그냥 뭐 우리가 뭐 만들어 보면 돼요. 공장에서 한번. 근데 이 회계라고 하는 건 아주 독특한 분야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테크닉적인 게 좀 이렇게 많기 때문에 자격증 취득이 그래서 자격증이 검증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증 취득이 당연히 필수가 된다. 그런 거 아시고요. 또 하나의 이런 대학 교수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원을 진학을 하셔가지고요. 대학 교수가 되는 길도 있습니다. 아직 그 대학 교수 물론 이제 대학 교수는 이제 요새 학령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그 수요가 조금 이제 줄어들고 있는데 하지만 그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이 뭐 평생 합니까? 교수를 언젠가 은퇴를 하죠. 은퇴를 하게 되면 다시 또 새로운 신임 교수들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대학 교수도 될 수 있다 이겁니다. 회계 쪽 이제 그러한 것들이 좀 있다. 이 진로는 이제 대충 요 정도로 우리가 물론 이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뭐 공무원도 있을 수 있어요. 공무원 그렇죠. 공무원 그래서 지금 뭐 세무직 공무원이라든지 뭐 회계직 공무원 있는데 공무원 쪽도 있습니다. 제가 공무원을 갖다 잠깐 빼놨는데 공무원 쪽도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를 할까요? 어, 자격증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자격증에 대한 거를 제가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하겠습니다. 물론 이 자격증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그 알고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중소기업이 됐건 중견기업이 됐건 대기업이 됐건 이 회계 및 세무 분야에서 가장 선호되는 자격증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따로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공신력이 있는 학회에서 설문조사를 한 건데 그 1위가 회계사나 세무사 1차 합격증이에요. 자격증은 아니죠. 자격증은 아니고 회계사 세무사의 1차 합격 정도 할 정도 실력이라면 그 정도 실력이라면 너가 회계나 세무의 분야에 상당히 많은 지식을 뭐 축적하고 있지 않겠냐라고 보는 거죠. 이건 자격증은 아닙니다. 합격증이지 그냥. 2위는 전산세무 1, 2급이고요. 전산회계 1, 2급이고 재무관리사입니다. 가능하면 2급이죠. 2급. 2급보다는 1급이 좋아요. 1급이 뭐가 됐든지 1급이 좋아요. 그래서 전산세무 1급 뭐 제가 추천해 드린다면 전산세무 1급을 따고 재경관리사를 따면은 굉장히 막강해진다. 막강해진다. 자격증면에서 굉장히 막강하다고 보시면 돼요. 전산세무 1급, 재경관리사 이런 거요. 3위는 이제 세무회계 1급, 1, 2급이 있고요. 그다음에 FAT, TAT. 이 약간 달라요. 전산세무하고 TAT하고 전산회계하고 FAT 시험이 약간 다른 게 뭐가 다르냐면 시험 보는 프로그램이 다릅니다. 프로그램이 달라요. 그래서 전산세무하고 전산회계는 K랩 프로그램을 쓰는데 FAT하고 TAT는 이제 더전회계 프로그램을 씁니다. 더전. 실제로 실무에서는 근데 K랩보다는 더전을 많이 써요. 그래서 FAT와 TAT가 더 유용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이게 약간 이제 생소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뭐 전산세무, 전산회계 이런 게 많이들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격증을 좀 제 나열을 할 텐데 자격증이 무지하게 많아요. 엄청나게 자격증이 많은데 일단은 공인중개사, 세무사야 뭐 다들 아시죠? 제가 이거 뭐 시험감 설명할 필요 없죠. 네이버에 치면 다 나와요. 네이버에 치면은 공인중개사하고 세무사가 있는데 난이도 최상입니다. 그리고 뭐 공부기간은 3년에서 무한대죠. 우리 학교에 고시반이 있어요. 고시반 있는데 막 10년 동안 공부하고 있는 학생도 있습니다. 10년 동안 공인중개사를 이 일단 이 두 개의 자격증은 정말 학교 가면은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인생이 달라져요.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자격증이라고 보고 어렵다. 굉장히 어렵다.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경영지도사라는 자격증이 있어요. 경영지도사는 이제 분야가 한 4가지 분야가 나눠집니다. 나눠지는데 그 중에 이 재무관리 분야가 있어요. 경영지도사, 재무관리 분야. 이 재무관리 분야, 이 경영지도사 1차, 2차 나눠집니다. 2차 나눠지는데 이 시험은 뭐 여러분 이제 회계학과 여러분 이제 지금 어느 정도 회계학을 배우셨다면은 한 1년 정도 공부하면 붙어요. 붙는데 이것도 국가 전문 자격이에요. 그래서 실제 경영지도사도 개업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본인의 사무실을 개업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이 경영지도사의 그 재무관리 분야는 어떤 것도 가능하냐면 기장대리 업무도 가능해요. 기장대리라고 아시죠? 그 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개인 사무실을 오픈하게 되면은 많은 일들 중에 하나가 그 장부를 대신 적어주는 일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반 그 이 개인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 복식부기를 모르기 때문에 장부를 잘 못 쓴다고요. 그거를 복식부기로 전환을 시켜주는 게 기장 대리 업무라고 하는데 그 기장 대리 업무를 경영지도사도 할 수가 있어요. 이 재무관리 분야에 합격을 하시게 되면. 그래서 일단은 이 세 개의 자격증은 일단 개업이 가능한 본인이 원한다면 개업이 가능한 그러한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유사한 자격증에 뭐가 있냐면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증이 있어요. AICPA라고 하는데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증인데 이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증은 이것도 조금 난이도 좀 있긴 한데 근데 보통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한 2년 정도 공부하면은 이 자격증은 일단은 합격이 됩니다. 자격증을 딴다는 게 아니고 이 라이센스를 받는 게 아니고 이제 서티피케이트 합격증을 받게 돼요. 합격증을 받게 되고 여러분 이제 이 라이센스를 받으시려면은 실제로 미국에 가셔가지고 우리가 뭐예요? 업무를 좀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이건 주마다 좀 달라요. 미국 공인회계사도 네이버에 치면은 뭐 과목들 뭐 크게 이제 네 과목이거든요. 미국 CPA는 네 과목인데 네 과목에 대해서 1년에 네 과목입니다. 부분 합격제가 있기 때문에 한 과목 한 과목씩 보고 나가도 되고요. 이 시험은 언젠가는 합격해요. 공부하면. 이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나 이런 시험들은 우리가 이제 상대평가로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떨어뜨리는 시험이죠. 인원수를 아예 정해놓고 인원수를 뭐 1000명, 뭐 이렇게 700명 정해놓고 우리가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인데 비해서 이 AICPA 시험은 절대평가 시험이에요. 그 10점만 넣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공부를 하면은 언젠가는 붙습니다. 언젠가 붙는 거고요. 이거 시험 영어로 봅니다. 영어로 보는 거예요. 영어로 보는데 이제 CBT로 봐요. 컴퓨터로 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못 봅니다. 이 시험은 우리나라에서는 못 보고요. 미국 여행 가서 보셔야 되고요. 대충 우리나라 학생들은 이제 어디 가서 많이 보냐면 괌에 가서 많이 봐요. 괌도 미국에 주잖아요. 그렇죠? 괌에 가서 이거 주마다 좀 자격 요건이 다릅니다. 주마다 시험을 치는 자격 요건이 좀 다른데 그럼 괌에 가가지고 괌주 걸 보냐 그건 아니고요. 아웃 오브 스테이트 제도라는 게 있어가지고 괌에 가서 캘리포니아 걸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캘리포니아 시험은 하나야. 시험은 하나인데 그 주마다 그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 요건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캘리포니아 주에서 CPA 자격증을 신청을 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괌에 가서 신청해서 볼 수 있다는 거. 우리나라에서는 시험을 볼 수는 없고요. 미국에 가셔야 된다는 거고, 뭐 이런 거 다 이제 학원 이용하면 돼요, 학원. 합격의 지름길은 학원입니다, 학원. 학원은 브로커 같은데, 독학을 해갖고는 절대 합격할 수 없어요. 예, 학원을, 여러분 뭐 유명한 학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원에서 인강을 듣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CMA라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이걸 저는 좀 처음 들어보는 자격일 수도 있는데, 국제 공인관리회계사라고 해서 이게 이제 그 원가회계 관리에게 특화된 회계사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이제 이것 미국 시험이에요. 미국 시험이고 AICPA보다는 쉬워요. 이 시험이. 그래서 미국 회계사가 한 2년 정도 공부한다면 이건 한 1.5년 정도면은 취득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이 국제 공인 관리회계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죠. EA 시험도 있어요. EA. EA는 지금 미국 세무사 시험이에요. 미국 세무사. 그래서 역시 한 공부 기간 한 1년 정도 하시면은 미국 세무사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이걸 취업해가지고 그럼 미국에 가서 생활하지 않는 이상은 크게는 쓸 수는 없겠죠. 근데 뭐 우리나라 기업에 취업할 때 조금 도움이 됩니다. 외국계 기업에 취업할 때는 도움이 좀 되는 자격증을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나라 자격증으로 이제 들어갑시다. 이제 이 국가 공인 민간 자격 중에는 3일 회계법인이 하는 이제 이 재경관리사와 회계관리 1급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회계관리 1급은 회계원리 수준, 회계관리 2급은 회계원리 수준의 그런
거를 이제 검증하는 그런 시험이고요. 회계관리 1급은 재무회계와 이 세무회계 시험을 보는데 조금 난이도는 조금 있습니다만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리고 역시 한 3개월 정도 공부하시면 되는 거고요. 재경관리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가 관리회계, 그 다음에 세무회계, 재무회계 이거 각각 이 세 과목을 다 시험을 보셔야 되는데 범위는 되게 넓어요. 범위는 되게 넓은 편인데 깊이가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좀 높은 수준의 그런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재경관리사가. 재경관리사는 한 6개월 정도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 세 개를 동시에 꽈락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세 개를 다 절대평가 점수기 때문에 세 과목 다 각각 공이 그 70점인지 60점인지 모르겠는데 그 점수를 70점일 거예요. 넘겨야만 됩니다. 60점인가? 아무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자, 아무튼 그리고 이제 사회회계법원에서 하는 이 등록 민간 자격증이 있어요. 여기 국제회계 전문가가 있고 공공회계 전문가가 있는데 이 국제회계 전문가는 이 국제 IFRS 있죠. 이 국제회계에만 좀 특화돼서 시험을 좀 보는 거고요. 공공회계 전문가는 이제 비영리회계, 정부회계만 특화돼서 좀 시험을 보는 건데 이 두 자격증은 좀 생소할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시험을 그렇게 응시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응시자가 많지가 않고 1년에 뭐 이렇게 2번 정도 치는데 한번 해보는 것도 여러분들이 괜찮을 것 같아요. 공공회계 전문가, 국제회계 전문가. 그리고 이제 여러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전산세무 1, 2급 있고 전산회계 1, 2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산회계보다는 전산세무가 좀 어려워요. 이 전산세무가 전산회계를 다 커버하고 있습니다. 시험 자체가요. 이게 이제 오전 오후 시험을 치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는 그래요. 뭐 오전에 전산회계 1급을 보고 오후에 전산세무 2급을 봐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산세무 공부를 하면은 전산회계는 다 커버돼요. 기출문제만 한번 쭉 풀어보면. 그래서 하루에 자격증을 2개를 취득해라. 저는 이제 이렇게 추천을 좀 하는데 전산회계 1급에서 여러분 지금 갖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런 자격증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세무회계 1, 2, 3급이 있고 기업회계 1, 2, 3급이 있는데 이거는 이 전산 세무하고 전산회계는 실기도 같이 보죠. 필기하고 이제 실기를 같이 봐야 되는 거고 여기 나오면 세무회계 1, 2, 3급, 기업회계 1, 2, 3급은 필기 시험을 봅니다. 필기 시험을 보는데 3급은 너무 쉽고요. 한 1급 1급은 좀 어려워요. 세무회계 1급은 상당히 좀 어렵고 난이도가 좀 있는데 2급 기업에게는 1급, 세무에게는 2급 정도 따두시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오히려 굉장히 취업하는 데는 이게 좀 먹혀요. 또 이 세무회계 1, 2급은 또 먹힙니다. 상당히 좀 먹히는 자격증이에요. 그래서 등록 민간 자격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많이 활용도가 있다. 그래서 좀 이건데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좀 해서 취득하시는 것도 참 도움이 많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FAT, TAT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FAT는 쉽게 말하면 여기 전산 회계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TAT는 전산 세무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프로그램이 좀 다른다는 거예요. 현재 이쪽은 세무사에서 하는 거고 이쪽은 이제 공인회계사에서 만든 자격증인데 프로그램이 K레벨 쓰냐 더전 프로그램을 쓰냐 약간 달라진다. 그 차이고 난이도를 좀 보게 되면요. 이것도 이제 실기 보는 거잖아요. 전산세무 1급이 제일 어려워요. 전산세무 1급이 제일 어렵고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가 이제 뭐예요? TAT 1급. TAT 1급. 그 다음에 전산세무 2급. 그 다음에 TAT 2급. 그 TAT가 조금 1급이면 1급보다, 이 전산세무 1, 2급보다는 TAT 1, 2급이 조금 낮다고 보시면 돼요. 수준이. 이 전산회계 1, 2급도 이 회계실무 1, 2급, FAT 1, 2급이 조금 더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준 자체가요. 그래서, 전산세무 2급에 TAT 1급을 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조합을, 본인의 포트폴리오 이렇게 만드셔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전산회계 운용사 1, 2, 3급이라는 자격증도 있고요. 그다음에 ERP 회계정보관리사 1, 2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격증 또 있어요. 많죠. IFRS 관리사가 있고요. 원가 분석사라는 자격증이 있어요. 그래서
IFRS 관리사는 이제 그 IFRS만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난이도가 좀 있어요. 이 IFRS 관리사는. 그래서 보통 공인회계사하고 세무사 준비하는 학생들이 재무회계 분야를 한번 검증해 보고 싶으면 이 자격증을 한번 응시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이거는 재경관리사는 좀 다르게 재경관리사는 범위는 넓은데 깊이가 좀 떨어지는 거고 IFRS 관리사는 범위가 좀 좁은데 거의 이제 중급회계가 범위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렇지만 깊이가 상당히 깊습니다. 그래서 얘는 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고 원가 분석사 자격증이라는 것도 있어요. 자, 그 난이도 및 뭐 취득 순서가 좀 나와 있는데 한번 나눠 보게 되면 뭐 초급으로 이제 전산회계 뭐 2급, 세무회계 3급, 뭐 기업회계 3급, 뭐 FAT 2급, 또 뭐 회계관리 2급 이런 것도 있고요. 초중급 있고 중급 있고요. 자, 중3급을 보시게 되면 나오죠, 이제. 전산세무 1급, 세무회계 1급, 뭐 기업회계 1급, TAT 1급, IFRS 관리사, 그다음에 재무관리사 1급은 이걸 무시하세요. 이걸 지금 이 시험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경영지도사 이렇게 됐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쪽은 상당히 좀 어려워요. 상급하고 최상급 어렵고 이쪽. 그러니까 나는 저는 이제 그래요, 학생들한테 그 자격증을 여기서부터 하나하나 따서 오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자격증은요 하나 따기가 어려워서 그러지 이 회계가 세무 관련된 자격증 하나 따면은 연달아 딸 수도 있거든요. 자신감을 얻어서 하나씩 이렇게 따서 가는 방법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냥 저는 그래요. 그냥 큰 거 한두 개 가지고 놨다. 그래서 재경관리사라든지 뭐 전산세무 1급이라든지 뭐 세무회계 1급이라든지 이런 거 좀 가지고 있으면 훨씬 여러분들이 어필하기가 좋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에 좀 맞춰가지고 여러분도 좀 준비를 많이 하셔가지고요. 좀 이렇게 자격증 좀 많이 좀 보유를 했으면은 하는 바람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제가 조금 설명을 써놨, 여러 좀 생소한 자격증에 설명을 좀 써놨는데, 뭐 아까 CMA 있죠, CMA. 예, CMA는, 이게 이제 국내에서도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CMA, 국제공인관리회계사, CMA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외국계 기업 입사할 때나, 일단, 무조건 국제 자격증들은 외국계 기업 입사할 때는 무조건 우대를 받아요. 그래서 또 대기업 입사할 때 이 CMA 자격증 상당히 좀 유리하다는 거 하시면 되겠고요. EA 미국 세무사 이거는 이제 우리가 미국에 가시면 이제 업무를 할 수 있는 거지만 이것도 국내에서 시험 볼 수 있어요. CBT로 보기 때문에. 근데 AICPA는 아니야. 미국 회계사는 국내에서 못 봐. 그런데 CMA하고 EA는 국내에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보통 EA도 따시는 분들은 AICPA를 따고 추가로 이제 EA를 또 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요. IFRS 관리사 1년에 2번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원가 분석사 이것도 1년에 2번 시험 보게 되는데 원가 분석사는 1차 시험과 2차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약간 이제 공기업 입사할 때 좀 도움이 되는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가 분석사라는 거는. 그리고 국제회계 전문가, 공공회계 전문가 있죠. 1년에 2번씩 시험 보는데 역시 좀 지원자들이 좀 없는 그러한 시험이기 때문에 이런 거 뭐 여러분들 이제 좀 생소한 자격증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특히 국제회계 전문가, 공공회계 전문가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 IFRS 관리사를 따게 되면은 국제회계 전문가는 그냥 거저먹게요. 이거보다는 얘가 훨씬 쉬워요. 국제회계 전문가가.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많이 자격증 많이 붙이시면 상당히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좀 했습니다. 이 자격 내용인데요. 이거는 뭐 크게 여러분들한테 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어떤 거를 자격 내용으로 보고 있는지 뭐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역시 합격률이 좀 나오는데 이 합격률을 좀 볼게요. 우리 합격률을 보자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전산세무 2급 같은 경우에는 합격률이 한 35.7%. 전산세무 1급 보세요. 합격률 8.9%죠.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전산세무 1급이. 그만큼 여러분들 자격증 취득하면 값어치가 있는 거다 이겁니다. 이 합격률이 적을수록 우리가 자격증이
좀 희소성 가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세무액 1급 있죠. 이게 이제 11.3%. 이것도 좀 약간 희소성 있는 자격증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세무액 2급만 따더라도 여기 이제 28.6%밖에 안 되는 합격률이 2급만 따더라도 상당히 괜찮은 자격증을 사용할 수 있겠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재경관리사는 좀 많이 붙죠. 39.5%니까 조금 많이 붙는 편이고요. 뭐이 밑에 거는 뭐 워낙 확률이 좋아서 뭐 크게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격증들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도전을 좀 하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 취업 사례를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그러면 과연 지금 K대학교 회계학과를 2021년도 2월에 졸업을 했어요. 김땡땡이 학생이. K대는 우리 대학입니다. 경성대학교 회계학과를 졸업해서 이 나름 꽤 이름 있는 그러한 건설회사의 회계팀의 정규직으로 취업이 됐어요. 그럼 이 학생이 어떻게 취업을 했는지 좀 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의 사례를 좀 제가 가져와 본 겁니다. 이 학생이요, 일단은 볼게요. 김군이라고 할게요. 김군이 일단 군입대 하기 전에 학점이 어땠냐? 2014년도에 이제 처음 들어왔어요. 학교를. 일사학번 들어와가지고 이제 군대 가기 이제 전이에요. 이 학생은 2학년 맞추고 군대 갔거든요. 그래서 군대 가기 전에 이제 학점이 3.5. 남학생이 1학년 1학기에 3.5면 되게 괜찮았죠. 괜찮았는데 여기 지금 소주병을 제가 이렇게 쭉 진로 소주병 올려놓은 그림으로 사진 놓았는데 많이 놀았어요. 제가 알아요. 많이 논 거. 2학기 때는 학점이 확 떨어졌죠. 3.37으로. 이걸 보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보다 높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많이 놀았어요. 아무튼 놀았고 그 다음에 3.4, 그 다음에 3.0 이게 이제 군대 가기 직전이에요. 확실히 놀고 간 거죠. 확실히 놀고 간 거예요. 근데 이제 놀고 가더라도 얘는 이 학생은 그래도 할 건 좀 했습니다. 그래서 학점은 그래서 3점대는 유지를 시켰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학생이 이제 어떻게 변화가 일으키냐? 이제 이 학생이 이제 제대를 해요. 군대를 제대를 하고 나서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는 상당히 뭐예요? 변화가 뭐예요? 많이 이 학생이 변화를 많이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은 제대를 하고 나서는 학점이 확 뛰죠. 그래서 지금 2019년도에 뭐 4.0을 맞게 되는 거죠. 그리고 2학기 때는 4.39. 2020학년도는 보니까 4.5. 2학기 때는 왜 학점이 없냐면은 이때가 이제 4학년인데요. 이 학생이 이제 장기 현장 실습이라는 걸 나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12학점은 인정을 받는데 이게 이제 패스 학점이에요. 패스 넌패스 학점이어가지고 현장 실습한 거예요. 현장 실습. 그래서 학점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학점 이렇게 쭉 다 내보게 되면 100분율이 이제 91점. 그래서 3.7 정도가 나왔어요. 3.7 정도. 전체 학점은 3.7 정도가 나왔고요. 이건 좀 뭘 나왔냐면 장학금 받았다 이거예요. 이제 이 학생이 장학금을 몇 번 받았어요. 그래서 뭐 이때 뭐 4.3, 4.5 이렇게 맞았을 때 장학금을 좀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군대 갔다가 정차리고 아까 공부를 상당히 열심히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점은 이 정도 3.7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자격증을 이제 이 학생이 이제 9개를 땄습니다. 9개를 땄는데 이거 딱 군대 갔다 와서 딴 거예요. 군대 갔다 와서 자격증 9개를 땄는데 어떤 걸 땄냐 그러면 전산세무 1급을 땄고요. 그다음에 전산세무 그러니까 2급 땄고요. 전산회계 1급 땄고요. 그러니까 전산회계 1급과
이 학생은 어떤 스토리를 밟아갔냐면은, 이렇게 어려운 거 몇 개를 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자격증을 따가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딴 게 이제 이 전산학 1급이에요. 제일 먼저 딴 게 이 학생 같으면. 전산학 1급을 땄고, 그 다음에, 회계관리 1급을 땄고, 그리고, ERP 회계정보관리에서 1급을 땄어요. 이게 이제 먼저 딴 자격증들입니다. 전산회계 1급, 회계관리 1급, ERP 회계정보관리에서 1급, 그다음에 여기 컴퓨터 활용 커말 2급, 이런 거, 기업회계 2급, 이런 거를 먼저 좀 취득을 했고요. 이 학생이 나중에 이제 가서 이제 고학년에 올라가면서 준비했던 게 이제 재경관리사를 땄고, 그리고 세무회계 2급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산세무 1급을 땄어요. 제일 마지막에 딴 자격증이 전산세무 1급이에요. 전산세무 1급을 이건 제가 알기로 몇 번 떨어졌던 걸 알고 있어요. 몇 번 떨어져가지고 최종 이제 합격을 했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학생이 이제 이 전국 아이탑 경진대회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회계 쪽에 관련된 경진대회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잘 찾아보시면 좀 있을 거예요, 몇 가지가요. 거기에 이제 이 학생이 참여를 해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경련에서 허창수 회장으로부터 이 상장을 수여를 받게 된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수상 경력도 있다, 그런 거고요. 근데 저는 여기서 지금 9개 자격증 중에서 제가 빨간색 쳐놓은 거 있죠. 세무회계 2급하고 ERP 회계정보관리사 1급하고 재경관리사, 전세세무. 요거는 이 4개는 반드시 있어야 될 중요한 자격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는 갖고 있는 게 좋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직무 경험을 상당히 조금 많이 했어요. 그래서 방학 때 단기 현장 실습, 그다음에 학기 중에는 장기 현장 실습을 좀 했어요. 그래서 여기 청남회계법인 가서도 일을 좀 했고요. 그린조이라는 이 회사에 가서도 좀 일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 세무서인데 여기 세무서에 가서도 이 학생이 좀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업무들을 좀 열심히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 대기업하고 이제 중견기업에 총 70곳에 지원을 했어요. 70곳에 원서를 넣었어요. 원서를 넣었는데 저 스펙입니다. 스펙은 저거예요. 학점 3.7이었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 9가지 정도 있는데 그 9가지 중에서 이제 근데 여러분 입사할 때 보면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우리가 입력을 하는데 자격증 저 9개를 다 입력을 못 해요. 9개를 입력을 못 합니다. 입력하니 그렇게 크지가 않아가지고 공간이 없어서. 그래서 저기에서 중요한 것만 이제 몇 개만 입력을 했다고 하더라고, 이 학생도 지금. 그래서 아까 제가 빨간색 쳐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중요한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입력을 했고, 52곳에 서류를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학생이 이제 자기소개서를 여러분 이제 나중에 취업을 자기소개 쓸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학생 입장에서 자기소개 하도 이제 많이 원서도 쓰고 그다음에 이제 서류 합격했을 때 자기소개서에 이제 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 이제 이 학생이 나름 정리를 해서 저한테 준 겁니다. 저한테 준 건데 일단은 이 경험을 좀 정리를 좀 해야 된다. 이겁니다. 경험을 정리해야 된다. 그래서 직무 관련된 경험, 인턴을 했건 아르바이트를 했건 학생회 활동을 했건 동아리 활동을 했건 뭔가 대외 활동을 했던 간에 그게 어떠한 직무와 연결을 좀 시켜놓는 게 필요하다. 본인이 이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놓을 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아르바이트가 그냥 예를 들어 서빙을 했다. 그래서 그것도 뭔가 직무에 좀 연결을 시키면은 서비스 응대라든지 이런 거에 또 연결을 시켜놔라. 직무에 이런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험을 반드시 수치화시켜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해라. 이겁니다. 예를 이제 들어놨어요. 이게 이제 본인이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자기소개서에. 얘가 이제 지방국세청에서 이제 얘가 그 인턴을 했단 말이에요. 인턴을 했는데 지방국세청 개인 납세구세에 소속되어 한 달간 300여 명의 개인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도우미로 활동했다.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정확하게 몇 명? 300명에게 부가가치세 신고 도우미 활동했다. 그냥 이거를 그냥 이 말 없이 도우미했다고 하는 것보다는 300명이라는 이런 수치를 딱 수치화시키게 되면 상당히 뭐예요?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업에 취업을 할 때. 그래서 이러한 장점을 발휘해 경험이 있다 이렇게 섰고요. 신고 업무를 수행하면서 회계 직무는 뭐 전반적인 업무의 흐름을 파악하는 이해력이 중요하므로 단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그 업무가 어떤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하나를 알더라도 제대로 알고자 노력하였다고 돼 있죠. 그 결과 부가가치세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담당 공무원부터 계속 같이 근무하고 싶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말들을 이제 이 학생이 썼는데 자기소개서에다가 핵심은 뭐다? 수치화시켜라. 수치화시켜라. 그래서 이게 자기소개서 하나의 팁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입사하고 싶은 기업을 선정을 미리 해놔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5개 한 10개 정도. 물론 얘는 이제 70개를 썼지만 일단 10개 정도 실제로 입사하고 싶은데 10개 정도를 만들어 놓고 선정해 놓고 이걸 갖고 뭘 해야 되냐면 기업을 분석을 해야 돼요. 기업을. 그래서 그 기업이 원하는 이 홈페이지 가면 다 나오거든요. 그 기업이 원하는 인재사항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그 기업의 재무제표 분석을 좀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뭐 재무상태표라는 손익계산서 갖다 놓고 이런 재무제표 분석하는 게 좀 있거든요. 툴들이.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좀 분석을 좀 해야 되고 이게 상장 기업이잖아요. 그리고 네이버 금융에 가서 그 회사 이름을 치면은 분석 다 돼 있어요. 분석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이용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다음에 요 자기소개서가 곧 면접 질문이 된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쓴다는 것 자체가 곧 면접을 같이 준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그 면접 얘기를 할 텐데 이 자기소개서를 보고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소개서가 곧 면접 질문을 유도하는 그러한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핵심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서류가 통과됐어. 서류가 통과됐단 말이에요. 서류가 통과됐으면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면접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면접을. 그래서 이 학생이 상당히 많은 회사에 면접을 보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 면접에 대한 팁도 저한테 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담아봤는데 면접은 90% 이상이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질문을 던진다. 대부분 다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여러 곳에 그 면접을 보러 갔더니. 그럼 이제 면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는 거예요. 인성 면접이 있고 직무 면접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인성 면접에서 이 학생은 이제 상당히 많은 기업의 면접을 봤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물어봤던 것들 9가지를 얘가 뽑아본 거예요. 자기가 뽑은 거예요. 그 다음에 직무 면접에서도 좀 공통적으로 질문했던 것들 8가지를 뽑은 건데 이 마지막 8번은 어떤 좀 특이한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가 빨간 줄을 떴는데 이건 공통적인 질문은 아니에요. 그 기업에서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일단은 볼게요. 인성 면접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가족관계 학창 시절 때는 어떻게 보냈나 이런 거 간단한 1분 자기소개 이건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는 거죠. 누구나 다. 그 다음에 우리 회사에 지원한 동기가 뭐냐 그리고 우리 회사에 대해 아는 것을 전부 말해보아야 이런 거 있죠. 우리 회사에 대해 아는 거 전부 말해보아야 할 때 딱 여러분 그 회사에 대한 재무 분석한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딱 이렇게 같이 말하면서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뭐 MSG 같이 탁탁탁 쳐주면 상당히 뭐예요?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땡땡씨의 장점과 단점 한 가지씩 말해보세요. 이렇게 있죠. 이건 뭐 누구나 예측 가능한 그런 질문이고요. 우리 회사 말고 다른 회사도 지원을 했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돼요? 솔직하게 답하시면 됩니다. 솔직하게.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참을성이 얼마나 있는지.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본인이 가장 친한 친구 두 명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땡땡 씨가 가장 힘들었던 경험을 말해보세요. 요런 아홉 가지 정도가 요 아홉 가지 정도가 공통적으로 나온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직무 면접 공통 질문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학생은 대부분 다 회계 팀을 지원을 했어요. 전부 다 회계팀을 지원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회계와 관련된 직무 면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째,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근데 이거 은근히 여러분 답변 못합니다. 회계는 무엇이라고, 회계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물어봐. 회계가 뭐니? 라고 물어보면 바로 딱 튀어나올 수 있을까요? 제가 학생들 보니까 우리 과 학생들도 그래요. 이 항상 이제 우리가 맨 앞에 나오는 거잖아요. 회계가 무엇인가는. 그렇죠? 우리가 우리가 뭐 회계 원리를 배우던 또는 뭐 중급 재무회계를 하던 뭐 원가회계를 하든 간에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회계가 뭐냐가 회계의 정의가 가장 먼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대답을 잘 못하더라고. 그쵸? 여러분도 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회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는. 그리고 재무회계, 관리회계, 세무회계의 차이점을 말해보라. 이것도 뭐 우리가 회계원 시간에 또는 중급 재무회 시간에도 거의 이거 일장에 나와 있는 얘기죠. 일장에 나와 있는 얘기.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런 것들도 준비를 좀 해가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재무제표 5가지와 각각의 뜻을 말해보세요. 이건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죠? 이거 뻔한 얘기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자, 우리 회사 매출액을 알고 있습니까? 이거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상장 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면접 보는 날 그 전날에 그 기업의 상장 기업 같은 경우에는 종가를 좀 확인하고 가셔야 됩니다. 종가. 그 기업의 주식시장 끝나는 가격이 종가 있죠. 종가. 이것도 거의 많이 물어봐요. 우리 회사 지금 주식이 가격이 얼마냐? 라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뭐 어제 종가 기준으로 막 답변할 수가 있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도 가끔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 여기는 없지만 가끔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이제 부가세 산출 과정. 여기서부터 조금 이제 디테일해지죠. 부가세 산출 과정을 말해보라.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게 더 디테일한 겁니다. 부가세 중에 공제가 안 되는 항목은 무엇이냐. 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 부가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가세를 좀 많이 물어보는 편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 부가세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원가는 어떻게 산출되나요? 들어왔죠? 그래서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려운 질문은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이건 이제 공통 질문은 아니고요. 어떠한 기업에서 이런 거를 이제 물어봤다더라 하더라고요. 자, 모르는 돈이 1,000만 원이 땡땡씨 통장에 입금이 된대요. 그러면 땡땡씨는 이걸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본다. 자, 지금 직군이 이 직무가 이게 회계 직무예요. 회계 직무. 그럼 회계 직무의 직무 면접인데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야. 모르는 돈이 1,000만 원이 땡땡씨 통장에 입금이 된다면 땡땡씨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본다면 어떻게 답변해야 돼요? 자, 의도를 보세요. 의도를. 회계 개정 과목으로 답변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회계 직무다 보니까 어떠한 상황을 제시를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은 머릿속으로 분계를 끊는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답변해 나가라는 뜻이에요. 이거 가져가 어떤 걸로 처리해야 됩니까? 여러분 배웠을 것 같은데 이거 가수금 처리해야 됩니다. 가수금. 부채 가수금 일단 잡아놔야 돼요. 그러니까 차변의 현금 1,000만 원, 대변의 가수금 1,00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답변을 하시는 게 좋다. 뭐 그렇게.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학생, 이 실제 취업한 그 학생이 이런 식으로 면접에 대한 팁을 제시해 준 거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계시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게 뭐 이런 면접 문제가 뭐 크게 바뀌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취업하실 때 좀 도움을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어,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제 특강이 이제 끝납니다. 이렇게 하면 특강이 끝나는데, 자, 정리를 좀 하고 제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즘 지루했죠. 지루했죠. 어, 이게 이제 1시간 반이란 거의 시간 이제 거의 다 돼가고 있는데, 그 시간을 여러분들한테 좀 이렇게 할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요약을 좀 해드릴게요. 지금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이 회계 세무학과에 이런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지금 이제 해왔거나 또 앞으로 해 가거나 그럴 거 아니에요. 어, 여러분 학과에 자긍심과 자부심을 느끼셔야 됩니다. 우리 회계라는 이 학문은 굉장히 이 독특한 분야예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인문사회계열에서 좀 독특해요. 독특한, 독보적이고 독특하고 어, 이 경영학과보다는 우리 회계세무학과가 훨씬 더 메리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쪽에 특화되어 있는 인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우리가 이제 배우는 그 내용들은 좀 어렵잖아요. 아마 그 어려움을 여러분 다 느끼셨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학교 우리 학생들도 굉장히 어려워해요. 근데 그게 어렵기 때문에 더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어렵기 때문에 값어치가 있다. 쉬우면, 쉬우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면 그게 값어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그게 독특한 게 아닌 거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회계를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생각하면 그게 여러분들한테 유니크를 줄 수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회계를 아무나 못하는 거라고. 그렇죠? 우리 회계세무학과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독보적이고 그런 유일무이한 걸 우리가 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느끼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이제 보통 보면은 자 뭐 의대라든지 치대라든지 뭐 약대라든지 뭐 이런 데 가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직업이 보장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데가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입학할 때 흔히 말하면 공부를 좀 잘한다. 뭐 그런 학생들이 이제 가는 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 입학한 학생들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 커리큘럼 쭉 따라가지고 이렇게 뭐예요? 쭉 가게 되면은 이제 그 직업으로 세계를 가는 거잖아요. 자, 그 외에 나머지 학과는 물론 간호학과도 있고 하지만 그 외 나머지 학과 한해도 있지만 나머지 일반적인 학과들은 그냥 우리가 졸업하고 취업하고 뭐 그게 이제 대다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인생 한 방이 있습니다. 한 방이. 요새는 막 요새 그 MZ 세대라고 하잖아요. 한 방을 좋아하잖아. 그래서 코인하는 거 아니야? 코인, 그렇죠? 그래서 코인에 올리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런데 다른 과와 다르게 우리 회계세무 이쪽 학과는 인생 한 방을 노릴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인회계사 세무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 홈런 한 방을 칠 수 있다는 거야. 다른 과는 인생 홈런 한 방이 안 나와.
그런데 우리가 뭐예요? 공인인증서나 세무사가 된다는 거는 뭐 의사나 뭐 진비 없어요. 의사나 변호사나 뭐 우리는 로스쿨 뭐안 가도 된다는 거야. 의사나 변호사나 뭐 진비 없는 지금 뭐 그 정도의 수익을 다 발생을 시키고 있고 현재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상당히 뭐예요? 기회를 잘 잡으신 거고 여러분 학과에 입학을 되게 잘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여러분 별거 없죠. 인생은 한 방인데 그래서 한 방을 노리신다면 회계사하고 세무사 공부하시면 돼요. 인생 한 방을 노리신다면. 그럼 인생이 역전이 될 수가 있어요. 합격하게 되면은 일단은 굉장히 고수익이 아까 앞에 설명해 드렸지만 고수익이 우리가 뭐예요? 보장이 되는 그런 직업군이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 한 방 있는 학과다 이겁니다. 이제 그쪽 분야가 아니면 이제 대부분 취업을 하실 텐데 취업을 하실 때는 아까 설명했듯이 제가 뭐예요? 뭐 그러한 학점, 자격증, 아까 제가 그거 말 안 했네요. 이 학생은요 영어 성적은 없어요. 예, 영어 성적 거의 영어 성적 빠졌죠. 영어 성적은 없었습니다. 영어 성적은 본인이 토익 공부를 하긴 했는데 토익 점수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제출을 안 했답니다. 예, 토익 점수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가지고 제출을 안 했다고 해요. 그래서 대신에 영어 점수는 없었지만 뭐가 있었다? 그 여러 이런 회계 관련 직무 관련된 데서 그 했던 그런 현장 실습 경험 그리고 좀 많은 양의 자격증 개수가 좀 많았죠. 그리고 전산세무 1급이라든지 세무회계 2급을 갖고 있었다는 그런 자격증의 메리트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직군을 뽑는데 특히 그렇게 막 그렇게 영어 점수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취업한 학생들 봐도 영어 점수가 크게 좌우하진 않았어요. 외국계 기업 빼고 외국계 기업 가는 데는 영어 점수 중요하지만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아까 빼놨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끝마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이제 마무리 쳐야 되겠는데 여러분들 아무튼 제가 말했죠. 인생 한 방에 있는 학과를 여러분 다니시고 있는 거다. 여러분 학과에 자부심과 자긍심을 느끼셔라.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 더 그 여러분 직업의 세계를 빨리 찾으셔야 됩니다. 그 진로를 빨리 잡으셔야 돼요. 빨리 잡으셔서 나는 뭐 회계사, 세무사 가겠다. 오늘 당장 공부 시작하셔야 되고요. 저 공부를 할 건데요. 오늘 당장 공부 시작하셔야 되고요. 취업할 건데요. 당장 취업에 대한 진로를 확실히 정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시작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 졸업하실 때 분명히 아마 좋은 아마 성과를 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멀리서나마 뭐예요? 기원 드리도록 열심히 기원하고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이 특강을 여러분들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이런 이 특강이 좀 여러분 인생에 조금이나마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